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을 하고 다시 돌아온 30대입니다. 요즘은 부부가 잘 맞지 않으면 이혼을 많이 결정한다고 하지만 저에게 있어 이혼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어요. 결심하기까지 정말 고통도 많았고 힘들었지만 막상 다 끝나고 나니 이렇게나 홀가분하고 묵은채증이 씻겨 내려간 듯 시원하네요. 제가 이렇게까지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 결혼 생활을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써 보내요. 제 얘기 들어주시겠어요? 전 남편이나 저나 집이 잘 사는 편은 아니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결혼 전까지는 남편과 저 모두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집을 부양하고 있었죠. 서로 상황이 비슷해서 그랬는지 호감이 빨리 생겼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약속을 했던 건 우리는 부모를 놓을 수 없으니 양가 부모를 자신의 부모처럼 생각하자는 거였죠. 그렇지만 역시나 친정과 시댁은 달랐어요. 결혼하고서 첫 명절에 전날부터 명절 당일까지 있다가 친정으로 가려고 하니 시부모님은 저희를 말리시더라고요. 벌써 가려고? 니들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다른 친척들한테 말하니 이번에는 인사를 오겠다고 하더라고. 이제 금방 올 텐데 얼굴이라도 보고 가지. 친척들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이렇게 한번 보는 거 아니면 언제 다시 보겠니? 이왕이면 좀 이따가 가. 어차피 지금 가도 다 저녁이고 가봤자 밥도 제대로 먹겠니? 여기서 좀 이따가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오늘 낮부터 저희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셔서요. 아까도 어머님 금방 친척들 오신다고 조금만 기다리고 가라고 하셔서 점심에 출발할 거 오후에 가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안 오는 거 보면 오늘 못 오시는 것 같아요. 전화도 안 받으신다고 하셨으니 아마 오늘은 못 오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도 이제 출발하려고요. 오는 길이라서 전화를 못 받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까지 그러니 사실 이렇게 결혼하면 시댁에는 명절 내내 있다가 가는 건데 당일에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많이 양보한 거지. 원래는 명절 땐 며느리가 시댁에 있어야지. 손님 오면 네가 맞이도 해야 하고 말이야. 어쨌든 친척들만 오고 가면 친정에 가게 해줄 테니까 벌써 일어나지 말고 좀 이따가 가렴. 그래요, 뭐. 아까 출발하기 전에 오늘 오신다고 연락 왔잖아. 아마 오시느라고 전화를 못 받으시는가 보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오늘 명절이라서 차도 많이 밀리고 그래서 늦는가 봐. 좀 기다리다가 정 안 되면 나중에 출발해도 되잖아. 장모님 장인어른께는 내가 전화를 드릴게. 걱정하실 테니까 오늘 너무 늦으면 먼저 주무시라고 말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 시부모와 남편 모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는 바람에 1시간, 2시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초조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가족들이 다 같이 명절을 보낼 수 있어 기쁘다며 말을 했죠. 그런데 온다던 사람들은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고 해가 지고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다들 오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셨죠. 너무 늦은 시간이라 결국 저흰 하룻밤을 시댁에서 다시 보내고 친정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친정으로 가는 길에 있었어요. 명절에 양가 부모님께 각자 용돈을 챙겨드리기로 했고 그렇게 전 시댁이 용돈을 챙겨서 드렸어요. 그런데 친정이 거의 다 왔을 때쯤 갑자기 남편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장모님 장인어른께 드릴 용돈 봉투 집에 그냥 두고 왔네.
아, 어쩌지? 벌써 거의 다 왔는데. 가방을 전에 들던 게 아니라서 내가 깜빡 잊고 안 가지고 나왔나 봐. 내 정신 좀 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러 올게. 아니면 이체를 해 드리던지 할게. 여보, 그러지 말고 근처에 은행 있으니까 거기 들려서 가는 건 어때? 카드는 가지고 온 거지? 봉투는 은행에서 쓰는 봉투에 그냥 써서 드리자. 그래도 오랜만에 가는 거고 용돈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챙겨드려. 직접 얼굴 보고 드리는 게 좋지. 집 근처에 은행 있거든? 거기 들려서 가자. 그냥 나중에 이체를 해드리는 것보단 직접 보면서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렇지? 그게 지금 당장 드릴 수 없을 것 같아. 사실은 명절 전에 아직 보너스 안 나오고 그래서 여유가 없네. 이래저래 이체를 먼저 다 해둔 것도 있고 어쩌지?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미리 빼둔 돈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 놓고 왔으니 그러지 말고 다음에 보내드리자. 뭐야? 계좌에 돈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왜 돈을 다 빼놓았어? 그럼 그냥 내 계좌에서 빼서 드릴 테니까 나중에 당신이 나한테 보내줘. 은행도 여기 근방이니 금방 들려서 가면 되지 뭐. 아까 오기 전에 당신한테 한번 말을 해볼 걸 그랬다. 어쩐지 가방이 달라져 있더니만. 그러게. 근데 어머님 아버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일단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아? 은행 들리고 뭐 하다 보면 시간도 지체되고 휴일 하루뿐인데 죄송하기도 하고 그냥 일단 먼저 가자. 나중에 내가 잘 챙겨 드릴 테니까 먼저 가서 인사드리자. 남편의 극구 만류에 결국 친정으로 먼저 향했고 마지막 휴일에 겨우 도착해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마저도 출근 때문에 오후가 되어서는 집으로 돌아와야 해서 반나절도 보내지 못하고 와야만 했고 너무 아쉬웠지만 다음 명절에는 꼭 당일 점심에는 이동을 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었죠. 단순히 첫 명절 해프닝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은 단지 해프닝이 아닌 반복되는 문제가 되었어요. 남편은 가끔씩 친정에 갈 때마다 챙겨주는 용돈을 자주 잊었고 그럴 때마다 돈 때문에 수다거리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소소하게 트러블이 생기니 각자 관리하던 통장을 합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반대하던 남편도 제 설득에 못 이겨 넘어갔고 통장 내역을 살펴보게 되었답니다. 결혼식을 한 이후로 서로 금전 내역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살펴보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남편은 명절에 친정해줄 용돈을 아예 준비를 한 적이 없었고 이미 명절 한참 전부터 잔고가 바닥이 나 있었죠. 당신 이게 뭐야? 왜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 명절에 우리 집에 용돈 보낼 거 미리 다 빼놓았다며. 근데 통장 내역 보니까 이미 한참 전부터 잔고가 없는데? 돈이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해야지. 왜 둘러댔던 건데? 그러면 시댁 용돈 준비하면서 나라도 친정에 드릴 용돈 준비했을 거 아니야. 당신 그럼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드린다고 했던 돈도 아직 안 드린 거야? 그게 말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말하면 당신은 돈 어디다가 쏘냐, 어째냐 화내면서 물어볼 거 아니야. 나도 이참에 말하려고 통장 내역 다 오픈한 거야. 쓸데없는 데 쓴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해서 쓴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참 명절인데 나한테 말을 했으면 미리 챙겨드렸을 거 아니야. 근데 당신 명절이면 월급도 들어오지만 보너스도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 현금으로 다 인출해 뒀다고 했잖아.
그건 그럼 어디에다가 썼는데? 사실은 엄마가 그래도 첫 명절이라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게 많다면서 돈 좀 빌려 가셨어. 그래도 며느리가 오는데 아무거나 막 차릴 수가 없다면서 급하게 빌려 가셨거든? 나중에 주신다고 했어. 엄마 아빠가 요즘 몸이 안 좋으시잖아. 그래서 일도 많이 못하시고 여유가 없으시더라고. 그래도 친척들도 온다고 말하고 당신도 오는데 대충 차릴 수는 없으니까 많이 신경 쓰셨던 모양이야. 몇백만 원에 달하는 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시모에게 빌려줬다면서 그것도 다 저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명절 때는 음식이 영 부족했어요. 고기도 몇 개 없었고 반찬도 가짓수가 몇 개 없었는데 그 많은 돈을 정말 어디다 썼는지 알 수 없었죠. 답답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는 저를 가장으로 생각했던 친정에서도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의지를 안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일자리도 두 분이서 다시 괜찮은 곳으로 구하셨고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셨죠. 그래서 매달 챙겨드리던 용돈도 점점 줄어들어 어느샌가부터는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는 용돈을 받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시댁은 점점 당연시하고 거기다가 둘이서 보니 더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용돈 보내는 날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오늘 통장을 확인해 봤는데 용돈이 아직 안 들어왔네. 잊어버린 거니? 이런 건 자동이체로 좀 설정해 놔야지. 기다리는 사람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이렇게 전화까지 해야 돼? 매번 이렇게 하루 일트씩 늦어지면 어쩌겠다는 거야? 아들이 이체해 줄 때는 한 번 늦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하루 이틀씩 자꾸 늦니? 어머님,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체를 못 해드렸어요. 일단 바로 보내드릴게요. 남편이 알아서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아무런 소리도 못 들으셨어요? 저번 주에 남편이 어머님께 돈을 보내드렸다고 하길래 전 그게 용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께서 급하시다면서 빨리 보내라고 했다고 그래서 남편이 보냈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 저희가 아직 여유가 없어서요. 모아둔 돈도 없고 이번에는 조금만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도 돈 버는데 둘이서 그렇게 버는 돈을 어디다가 쓰길래 돈이 없어?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는 집도 전세에 나가는 돈도 없을 텐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애쓰게 번 돈 네가 관리한다고 하는 거 불편했지만 참았더니 그런 소리나 하고 말이야. 시부모 사정 뻔히 알면서 그렇게 말하고 싶니? 어머님 사정 알고 있죠. 그런데 저희도 지금 당장 나가야 할 돈이 좀 많아요. 어머님, 저번에 남편 차 사고 나서 합의금도 줘야 하고 벌금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집이 전세이긴 하지만 올해가 만기라 내년에는 오를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어서 돈도 모아야 하는데 지출이 너무 많아요. 올해만이라도 아니면 좀 풀릴 때만이라도 용돈을 좀 줄여보는 게. 됐다. 너랑 얘기해서 뭐 할 거야? 우리 아들이랑 얘기를 해야지. 네가 내 용돈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아들한테 용돈 받는 거야. 왜 네가 줄인다 만다 해? 결혼했다고 뭐 아들 돈이 네 돈 같나 본데 그 돈 네 돈 아니다. 알겠니? 내가 뼈 빠지게 아들 키워가지고 이제야 그걸 보상받는 건데 그걸 왜 네가 막아? 네가 우리 아들 키웠어?
절대로 용돈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시모 말에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났는데 솔직히 시댁에서 남편에게 해준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학원을 보낸 적도 그렇다고 비싼 옷을 사준 적도 없이 남들이 준 옷을 입히고 대학 때부터는 아르바이트를 새내기 하면서 피 터지게 살았던 남편이라는 걸 알았지만 제가 그렇다고 시모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죠.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니 그래도 절 달래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드셔서 그런가 봐. 그래도 매달 받던 용돈 줄인다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지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그래도 좀 들이지 그랬어. 우리야 그냥 좀 고생하면서 쓰는 거 줄이면 되지만 엄마랑 아빠는 생계가 시급하잖아. 지금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시고 당신 그래도 나랑 결혼하면서 이런저런 거 이해해 준다고 했으면서 이젠 마음이 바뀐 거야?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말하는 건데 솔직히 매달 드리는 용돈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잖아. 결혼하기 전에 들었던 용돈보다 더 많이 드리고 있는 건 알아? 우리 이렇게 하면 돈 절대로 못 모아. 물론 시부모님 생계가 힘드시니까 우리가 도와드려야 한다는 건 나도 알고 있는데 이미 정한 수준에서 더 드리는 건 부담이라는 거지. 뭐 얼마나 한다고 우리한테 부담이야. 전보다 월급도 많이 올랐고 상황은 더 나아지고 있는데 그걸 조금 엄마한테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해? 솔직히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이 뭐가 있다고. 나는 하루 세끼 회사에서 다 해결하고 당신이 집에서 뭐 배달시켜 먹지 않으면 쓸 돈도 없는데 그냥 엄마한테 맞춰드려. 엄마가 나중에 몸 좋아지면 일하면서 다 주신다고 하잖아. 남편의 태도에 서운한 마음도 컸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는데 그때는 남편도 나름 속상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전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지금 집에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고 또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도 컸었죠.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 말대로 상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만 잘 모아둔다면 아이 한 명은 낳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처음에는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던 남편 태도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어요. 그 뒤로 시댁이 정기적으로 주는 용돈 말고도 또 보내준다는 걸 알고 나선 남편과 크게 다투기도 했어요. 당신 이렇게 돈 자꾸 보내드리면 어떡해? 그래도 이제는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아이까지 낳고 나면 진짜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결혼한 지 벌써 2년 지났어. 그런데 둘이서 열심히 벌어서 모아둔 돈이 아직도 없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자꾸 지출만 늘어나는 것 같아. 우리 둘이서 아무리 아끼면 뭐해? 나가는 돈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래도 마이너스가 아닌 게 어디야. 우리가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남들은 다 이 정도는 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다들 이 정도는 부모님한테 해준다고 하더라. 우리가 크면서 혼자 컸어? 부모님이 다 뒷바라지 해주시니까 이렇게 큰 건데 이제 와서 돈 번다고 외면하는 건 말이나 되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 이렇게 드리는 것도 부담 안 되는 일이야.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당신이나 나나 지금까지 계속 월급 인상된 거 알잖아. 거기다가 우리 둘이서 쓰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거의 없잖아. 사실 지금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 당신 그거 알고 있어? 그전이면 솔직히 부담이 없었는데 저번부터 계속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고 있잖아. 이번 달만 해도 봐봐. 지금 한 달에 반도 안 지났는데 100만 원 넘게 이체됐어.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는 언제 낳고 언제 키울 건데? 야,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신 걸 어떡해? 병원도 가지 말고 집에서 아프면서 골골대고 있어? 너는 꼭 상황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 그리고 아이는 좀 나중에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솔직히 지금 아이 꼭 가져야 되나 생각이 들어. 넌 지금도 이렇게 툴툴대는데 애 낳으면 더 심해질 거 아니야. 그걸 나보고 견디라고? 그리고 너 그냥 우리 집에 돈 주는 게 싫은 거 아니야? 왜 다른 핑계를 대? 남편과 다투는 일이라면 거의 대부분 돈 때문이었고, 특히 시댁에다 갖다 주는 돈이 너무 크니 그것 때문에 갈등이 심했죠. 결혼 전에는 불만이 많았던 남편도 결혼하더니만 갑자기 효자가 된 양 당연히 돈을 들여야 한다며 말을 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승진도 빨랐고 월급도 인상이 잘 됐는데 결혼하기 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월급은 거의 배로 뛰었죠. 그래서 그런지 시댁에서는 돈을 요구하는 게 너무나 당당하셨어요. 너 이번 달 용돈은 왜 또 안 보내는 거야?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점점 안 보내는 것 같은데 얼른 보내. 그리고 왜 우리 아들 월급 관리를 네가 하니? 우리 아들이 너보다는 훨씬 더 월급 많이 받는 거 아니야? 그럼 아들이 관리를 해야지.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네가 왜 그 큰 돈을 관리하고 있는 건데? 들어보니까 아들은 용돈 조금 받고 산다던데 네가 그 돈 다 어디다 빼돌리고 쓰는 거 아니니? 그런 게 아니고 남편이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제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월급 관리하는 건 제가 하는 게 낫다고 말했고요. 남편이 일일이 체크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왕이면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용돈은 남편이 알아서 따로 챙겨드린다고 했는데 이번에 받으신 거 아니세요? 아들이 주는 건 아들이 주는 거고 정기적으로 줘야 하는 건 줘야 하지 않니? 왜? 아들 월급도 올랐는데 내가 이 정도는 받지도 못하는 거야? 네 남편 내가 지금까지 정성으로 키웠으니까 그 정도 월급 받을 수 있는 거 당연히 시부모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보답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 돈 버는 거 우리가 평생 쓰겠어? 우리도 늙어서 죽을 거고 나중에는 네가 쓸 거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벌써부터 아까워하면 되겠니?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 아버님께는 감사드리죠. 남편이 성실하게 일하고 꾸준히 일해서 승진도 하고 그러는 건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황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월급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집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도 연장이 안 되면 바로 옮겨야 하는데 그 비용도 생각을 해야죠. 여유 부릴 정도는 아직 아니에요. 예, 그건 너 때문이지. 우리 아들 월급이 이렇게 오를 때 동안 너는 뭐 한 거니? 승진을 했어? 아니면 월급이 이만큼 올랐어? 애초에 결혼할 때도 우리 아들이 월급이 더 많지 않았니? 너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생활비로 나갈 돈 더 없었을 거고 진작에 다 모았을 것을. 에휴, 어디서 거지 같은 애랑 결혼해가지고서는. 에휴. 저는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도 남편과 크게 월급이 차이 나는 건 아니었고 결혼할 때도 둘이서 모은 돈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치 제가 남편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도 시모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용돈이 적다면서 툴툴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월급을 관리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통장 이제 나한테 줘. 이제부터 내가 관리할게. 솔직히 당신이 관리하는 거
지금까지 별말 없이 지켜봤는데 좀 못하는 것 같아. 당신 전에 돈 모았던 거 진짜 당신 혼자서 한 거 맞아? 아무리 그래도 못해도 모아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 푼도 모아둔 돈이 없다는 게 말이나 돼? 안 되겠어. 그냥 내가 월급 관리할 테니까 통장이랑 다 나한테 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꼬박꼬박 모아둔 돈, 시댁 누수 있다고 급하게 수리해야 한다면서 다 가지고 갔잖아. 그건 기억 안 나? 그리고 매달 나가는 돈이 지금 얼마인 줄이나 당신 알고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관리를 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는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그런 소리를 해. 우리가 버는 돈이 얼만데 나가는 돈이 뭐 얼마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나는 당신이 준 용돈으로 한 달 멀쩡히 잘 생활하고 있잖아. 근데 당신은 월급을 관리한답시고 쓸데없이 쓰는 건지 뭔지 그 큰 돈 지금까지 제대로 못 모았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어쨌든 내가 통장 내역 싹 다 살펴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앞으로는 통장 관리도 내가 할 거고 당신이 용돈 받아 생활해. 마음대로 해. 난 상관없어. 그리고 난 떳떳하게 관리 잘했어. 당신이랑 정산할 때 숨기는 거 하나 없었다고. 지출 내역 보면 당신이 더 잘 알겠지. 어디 한번 당신이 잘 관리해봐. 남편이 통장을 관리하는 걸 전 몇 달 지켜보게 되었는데 남편이 관리하는 걸 알아서 그랬는지 시댁에서는 전보다 더 자유롭게 돈을 달라고 하시는 듯 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정산을 같이 정리했는데 생각보다 비어있는 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 시모 경락 마사지를 끊어줬다는 거였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보니까 남아있는 돈이 하나도 없던데 어떻게 이렇게 한 푼도 없을 수가 있어? 당신이 그렇게 자신했잖아. 모을 수 있다고. 근데 당장 다음 주에 내야 하는 관리비도 못 낼 지경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돈 200만 원이 비는데 이건 어디다가 쓴 거야? 현금으로 200만 원을 뽑아다 쓸 일이 어디 있어? 아, 이거 엄마 생신 선물로 경락 마사지 끊어드렸어. 생각보다 그게 비싸더라고. 그래도 횟수 대비하면 이렇게 결제하는 게 더 싸니까 이렇게 해드린 거야. 엄마한테 해준다고 자랑을 얼마나 했는데 어떻게 안 해드리겠어. 엄마도 주변에 엄청 말을 해놨더라고. 어쨌든 다음 월급 나오면 내가 아껴서 잘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관리비도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어떻게 걱정이 안 돼? 관리비만 지금 문제야? 다른 건 어떻게 낼 건데? 이대로 있다간 우리 진짜 큰일 나. 당신 이렇게 나랑 정산 한 번씩 안 하면 어떻게 돈이 나갔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여보, 제발 좀 아끼자. 둘이 같이 쓰는 돈은 별로 없잖아. 다른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 제발 잘 체크해서 줄여야 돼. 아, 당신이 그렇게 할 말은 아니지 않아? 솔직히 나는 용돈 50만 원으로 한 달 잘 생활했는데 당신은 나보다 10만 원 더 받잖아. 난 그게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당신이 뭐 더 쓸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참았는데 어떻게 고작 엄마한테 200 쓴 걸로 이렇게 뭐라고 해? 진짜 너무하다. 제 10만 원과 시모 200만 원을 비교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삼시세끼 다 먹을 수 있었지만 저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저녁은 집에서 해결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용돈 더 받고 저 혼자 한 달 동안 저녁을 해결하는 걸로 합의 보고 10만 원을 더 받았던 건데 저런 식으로 말하니 어이가 없었죠. 제가 결국 굳게 다짐을 하던 일이 발생했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가 나셨었는데 크게 다치신 건 아니셨지만 다리를 다치셔서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셨어요. 엄마가 어느 날 급하게 전화가 오셔선 돈을 적게 가지고 오셨다면서 재활비 2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당장 보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남편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바빠? 엄마가 재활 받으러 가셨는데 돈을 적게 가지고 가셨나 봐. 카드도 안 가지고 가시고 그래서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시대. 혹시 시간 되면 재활비 2만 원만 이체해 줄 수 있어? 야, 내가 돈이 어디 있어? 2만 원? 2만 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돈 1원도 없어서 술 한잔 마시러 가지도 못하는데 지금 나한테 2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야? 와, 돈 많은가 보네. 돈 없어서 버스 타고 다니는 나한테 그런 소리가 나와 지금? 거짓말 좀 하지 마. 당신 어제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전기 마사지권 끊어드렸다고 말했잖아. 그거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는 거라며 200짜리를 또 끊어드렸으면 지금 돈이 있다는 소리 아니야? 장난하자는 거야? 2만 원만 이체해줘. 지금 내가 밖에 나와 있어서 당장 못해서 그래. 내가 들어가면 바로 이체해 줄게. 안 돼. 지금 돈 없어. 내 주머니 사정이 안 좋네. 그냥 어머님, 재활 받지 말고 집으로 가시라고 해.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어머님 그냥 꾀병이신 것 같아. 굳이 거기 가서 재활 받을 필요가 뭐 있어? 밖에 나가셔서 걸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아, 그럼 버스 타지 마시고 집까지 걸어가시라고 하던지. 남편의 말에 전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로도 남편은 시댁만 챙기고 친정은 등한시했어요. 제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면서 친정이 뭔가를 해주려고 해도 극도로 싫어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전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었고 그 후로 독한 마음을 먹고 회사를 그만둬 사업장을 차렸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남편에게 빌붙으려고 한다면서 막말도 했지만 전 사업장 운영하면서도 꼬박꼬박 그동안 받았던 월급만큼 입금을 했죠. 독한 마음으로 지인에게 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배우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 간절함이 통했는지 사업은 대박을 치게 되었답니다. 돈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니 정말 끝없이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남편과 시부모님도 마치 자신들의 돈이 들어오는 양 너무 기뻐했는데 그런 남편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전 식사 자리를 마련했답니다. 네가 남편 잘 만나서 이렇게 잘 풀리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아들이 널 이렇게 뒷바라지 해준 거 아니었으면 이런 대박을 쳤겠니? 남편한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너는. 더불어서 네 남편 잘 키워준 우리한테도 이렇게 잘해야지. 사실 오늘 식사 자리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곳으로 초대해 잘 대접할 거라고 믿어. 이렇게 잘 된 거 우리 덕이니 베풀면서 살렴.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당신 그 회사에서 꾸역꾸역 일할 때 내가 회사 당장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었나? 내 말 진작에 들었으면 대박은 벌써 쳤을 것을. 어쨌든 이제라도 사업장 잘 됐으니까 우리랑 나눠야지. 솔직히 나도 회사 일에 치이는 거 지겹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가족 사업으로 우리 잘 키워보자. 어머, 이걸 어쩌지? 친정집 해줘서 주머니 사정 안 좋아. 그러지 말고 나한테 사업장 나누자 말하지 말고 네가 만나는 걔 있잖아. 걔도 사업하던데 걔한테 해달라고 해. 네가 갖다 바친 돈도 수천일 텐데
사업장 하나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지 않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굴 만난다고 그래? 지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친정집이라니? 집을 당신이 마련해 줬다는 거야?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결정을 해? 솔직히 말해봐. 당신 돈 계속 친정에 퍼다 나르고 있는 거야? 그러는 너는? 우리 돈을 네 상간녀한테 쓴다는 거 나랑 상의라도 해봤니? 아니지. 너랑 네 엄마, 네 아빠 다 알고 있으면서 나만 쏙 빼고 헛짓거리 했잖아. 아니야? 이 자리는 너랑 끝내기 위해서 마련한 마지막 자리야. 알았니? 우리 마지막은 제발 좀 아름답게라도 포장해서 끝내보자. 소장 곧 도착할 테니까 잘 준비하고. 우리 당장 이혼해. 사실 전 남편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 뒷조사를 시작했는데 평소에도 꼼꼼하지 않았던 남편 꽁무니를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시모가 경락 마사지 정기권을 결제한 그 마사지 샵이 바로 남편 상간녀가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마사지권을 결제해 줬던 거였고 시모 역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전 모든 증거를 다 모으고 나서 이혼 소송을 했는데 남편은 억울하다며 항변했죠. 너 지금까지 번 돈 몰래 친정에 갖다 준 거야? 너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아니야? 넌 얼마나 떳떳하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이혼 소송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도 구린 건 마찬가지야. 누구 보고 뭘 탓해? 그리고 내가 무슨 불륜을 저질렀다는 건데? 그래, 뒤 구린 거 누가 더 구린지 한번 따져보자. 진실이 밝혀지겠지. 네가 어떤 짓까지 했는지. 모른다면 내가 하나하나 짚어줄게. 불륜? 웃겨 진짜. 내가 정말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네가 뒤에서 이딴 짓거리 하고 다닌다는 거? 그 여자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여자야. 단순히 엄마 마사지권 결제하려고 알게 된 사람이고 너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고 나 혼자 좋아한 거니까 착각하지 마. 너 지금 질투하냐? 내가 다른 여자 좋아한다고 하니까 질투해서 불륜이다 뭐다 그러는 거냐고. 그 여자는 아무런 책임 없으니까 상간녀 소송하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와, 그래. 굉장히 애틋하네. 그 애틋함 어디 오래가나 한번 내가 지켜볼게. 아, 그 여자 이혼녀인 건 알고 있지? 모르고 있겠지. 그 여자애는 남편이 키우고 있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해서 결제한 돈 다 양육비로 나가던데? 알고 있나 몰라? 천년의 사랑으로 어디 한번 그것까지 책임져봐.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나? 내가 볼 테니까. 남편이 만나고 있던 여자는 이혼녀였고 전 남편이 애를 키우고 양육비를 주는 듯 했는데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서도 상간녀를 감싸돌았죠. 어쨌든 전 이혼 청구를 진행했고 그동안 남편이 시댁에 월급 대부분을 갖다 준 사실도 드러나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대출까지 받아 상간녀에게 갖다 바쳤던 내역도 존재했죠. 남편은 재산을 탕진했고 그래서 남편이 주장했던 재산 분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친정이 해준 집도 분할 없이 그대로 제가 가지고 갈 수 있었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아 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상간녀는 빈털털이라 전 가게 가압류를 걸었고 나중에는 그걸 처분해서 위자료를 받았어요. 저와 이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는지 남편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너 이 여자 이 꼴인 거 이미 알고 있었어? 분명 알고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지금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 나가고 있어. 이 여자 결혼하고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내 월급에서 남의 자식 양육비 나가고 있다고. 거기다가 요리도 안 하고 매번 배달시켜 먹으니 한 달 식비가 진짜 장난 아니야. 아, 너 이거 알고선 나한테 천년의 사랑 어쩌고 한 거지? 다 네가 자초한 일인데 왜 나한테 말해? 이딴 전화 듣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가정 깨가면서 만난 사람인데 알콩달콩 잘 살아. 네가 그렇게 애틋해 했잖아. 그리고 나보고는 재산을 막으니 가소비하니 어쩌니 하더니만 고작 배달 가지고 뭘 그래. 네 집에 보내는 용돈보다 훨씬 적네. 100만 원이라면서. 아, 내가 미쳤지. 나 진짜 후회 많이 하고 있어. 내가 정말 잘못했던 것 같아. 엄마랑 와이프랑 매일 싸워. 우리 돈도 없어서 지금 엄마네 집에서 살고 있는데 사는 게 하루하루 죽을 맛이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얘랑 이혼하려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 너 못 잊었어. 너랑 같이 아이 낳고 오손도손 잘 살고 싶어. 제발 받아줘라. 너도 외롭잖아. 내가 너랑? 네 피 섞인 애 낳을 생각 없거든? 어디서 나랑 아이를 낳는다고 해? 더럽게? 그리고 통화 내용 고스란히 녹음되니까 나 이거 네 와이프한테 보낼 테니 둘이서 알아서 해결해. 그거 싫거든 앞으로 이딴 식으로 전화하지 마. 너랑 다시는 만날 일 없을 테니까. 그 후로 남편 전화가 오지 않았지만 듣기로는 매일매일 중내 산에 싸우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 후에 더 일이 잘 풀려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이런 날이 있을까 싶었는데 하루하루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답니다. 암흑과도 같았던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낼 때도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이혼이라는 게 죽는 일도 아닌데 마치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이혼을 하고 보니 왜 그렇게 두려웠나 싶어요. 이혼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누구보다 나 자신을 믿고 아껴야 한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편해지네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난주에 신우 결혼식을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그날 결혼식이 들썩일 정도로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졌었죠. 문제의 시작은 신우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시댁에 모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신우도 결혼을 하게 되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각자 생활이 바쁜데도 시모가 식구들을 강제로 시댁에 불러모았었죠. 주말에 모임을 가졌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힘들게 일하고 정신없이 퇴근해야 되는 시간에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다들 불만은 있었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하시길래 모두가 한자리로 모이게 되었고 무슨 일 때문에 불렀는지 시모가 입을 열었을 때 알 수 있었어요. 솔직히 좀 짜증이 났던 게 전화 통화로 해도 충분한 거였고 일부러 시댁에 모이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도 시모는 얼굴 보고 대화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셨던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굳이 바쁜 사람들 붙잡아 두고 신우 결혼식 날 각자가 뭘 해야 되는지 당부를 하셨어요. 동서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만
남편과 서방님이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신우 결혼식이 뭔 대수냐고 신우가 보는 앞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희 부부와 동서내외 결혼식 때는 알아서들 하라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는데 유독 신우 결혼식만 예민하셨어요. 그럼 우리 막내딸이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한다는데 너희들이 오빠면 당연히 신경 써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작은 며느리는 뭐가 그리 불만이길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내가 이런 거 시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니? 한 번뿐인 결혼식 너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기 싫다는 얼굴로 인상을 써야 되겠어? 어머님,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처럼 보여요? 결혼식 그거 참석하는 것도 정말 힘들게 시간 빼서 잠깐 얼굴 보여주는 건데 저보고 지금 하객들 접대하라고요? 하객들 신경 좀 써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니? 너 결혼식 날 내 막내딸이 하객들 챙기고 어수선하게 진행될 뻔했던 거 정리해주면서 필요한 것들도 챙겨주고 너 뒤따라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봐줬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네가 내 딸한테 뭐라고 그랬어? 결혼할 때 필요한 거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도 당연히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그날 일정이 바쁜데 아가씨 뒤치다꺼리 해줄 만큼 여유가 없다니까요. 형님 있잖아요. 이 집안에서 제일 한가한 형님이 뒤에서 전부 챙겨주면 되겠네. 그리고 헬퍼 이모 있고 인원이 부족할 것 같으면 돈을 주고 사람을 더 충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결혼식 날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 굳이 나서서 아가씨가 도와준 거잖아요. 그때 얼마나 부담스러웠었는데요. 어찌됐든 저는 그날 도와줄 수 없어요. 결혼식 날 때도 얼굴 잠깐 비추고 가야 하니까 어머님도 제 사정 이해해 주세요. 아가씨 결혼식 문제로 너무 예민하게 행동하시는 거 아세요? 그래요. 굳이 이렇게까지 부를 필요도 없었잖아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이제 집에 좀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고집 부려서 한자리에 모았으면 적어도 음식 정도는 준비해 주셨어야죠. 저녁도 안 먹었는데 속쓰리게 과일을 내주시면 어떡해요? 이 사람 요즘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되겠네. 형님 어머니께서 식모일 하지 않아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파출부 일 같은 거 하신다면서요? 그럼 뒤처리 해주는 일 같은 거 전문적으로 하실 텐데 이번에 좀 도와달라고 말 좀 해보세요.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요? 저희 집안이야 아시다시피 사자 집안이라 그런 하찮은 일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형님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딱이겠구만. 그런 일도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지. 괜히 도와주겠다고 설쳤다가 오히려 결혼식에 방해만 된다니까요. 재수씨,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일이 뭐 어때서 그런 식으로 내리깔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는 재수씨는 뭐가 그리 잘났다고 우리 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대놓고 거절하면서 불만을 늘어놓는 건데 똑같이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지. 재수씨는 사자 직업도 아니고 그냥 놀고 먹는 백수면서 뭐가 그리 바쁘다는 건지 모르겠네.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내 동생이랑 친정 덕 보면서 살 거야? 친정이 사자 집안이라 돈 좀 번다고 재수씨가 뭐 좀 되는 줄 아나 본데 본인이 잘난 게 아니라 재수씨 집안이 잘난 거야.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개념 없어 보이더니 이젠 아주 막말을 일삼네.
뭐라고요? 아주버님,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러는 아주버님은 얼마나 잘났는데요. 그 나이 먹는 동안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뭐가 그리 당당한 건데요? 그만들 해라. 내가 너희들 싸우는 꼴 보고 싶어서 한자리에 부른 줄 아니? 결혼식 하루 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잠깐 하는 거 그 시간 동안 너희들이 우리 막내딸 결혼식 각별히 신경 좀 써주거라. 내가 불안해서 그래. 너무 급하게 식을 올리는 것 같아서 최대한 문제 생기지 않게 준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너희들이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2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 딱 1번 하는 결혼식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부탁 좀 하마. 시모가 신우 결혼식을 불안해하고 있었던 건 만난 지 3년도 아닌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줬었지만 서로가 알아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모는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시모가 결혼을 허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신우 예비신랑 부모가 철강 사업을 하는데 그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고 집안 자체가 재력이 상당하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둘이 소개로 만났다곤 하는데 워낙 집안 차이가 심해서 결혼을 허락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시모 입장에선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나가는 집안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는 신우와의 결혼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고 3개월 만에 결혼까지 계획을 세웠다는 게 또 다른 뭔가 있을까봐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예비신랑 집안에서 좋은 마음으로 2사람의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해서 허락한 결혼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신우의 예비신랑 회사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회사였고 직원들 수도 상당히 많았었죠. 이미 남편이 어떤 회사인지 전부 다 파악하고 직접 현장까지 방문해 볼 정도로 시모의 걱정을 덜어줬었는데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까지 한다는 걸 제일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시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오고 있어서 신우의 결혼식 날 시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걸로 결정을 내렸고 동서와 서방님은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따라야만 했었죠. 그렇게 며칠 뒤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저희 부부는 일찍 서둘러 식장을 찾아갔어요. 이미 많은 하객들이 식장을 꽉 채울 정도로 들어와 있었고 신우는 신부 대기실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크게 도와줄 게 없을 정도로 옆에 있던 헬퍼분께서 신우를 잘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계획된 결혼식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매끄럽게 되고 있었고 큰 사고 없이 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동서내외는 식이 시작할 때쯤 늦게 오더니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식장에서 나가려 하길래 제가 동서를 붙잡았어요. 곧 준비되어 있는 하객들 식사 시간이고 그와 동시에 패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동서내외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결혼식도 끝났는데 식장에 뭐하러 있냐고 뒤처리는 제가 다 하라면서 동서가 저를 뿌리치며 식장을 나가려 했어요. 저번에 시댁에서 시모와 저희 남편이 했던 말 기억 안 나냐며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자리를 지키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제 팔을 끌어당기더니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동서는 제가 한 말에 대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아, 진짜. 그냥 형님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미 결혼식도 끝났는데 제가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정이 바쁘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어머님이 동서한테 뭐라고 했어? 하객들 식사 시작하면 패백도 같이 하기 때문에 어수선해질 수 있는 자리를 동서가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했었잖아. 그래서 시간 조절해달라고까지 말했었는데 아예 듣지도 않았던 거야? 가족이라는 게 뭔데?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니야? 나중에 동서가 도움받게 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정말 보자 하니까. 형님, 저한테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거다. 뭐 그런 거예요? 제가 형님 밑으로 들어왔다고 제가 우스워 보여요? 저랑 형님은 애초부터 급이 달라요. 식모딸 주제에 사짜 집안인 나한테 어디다 대고 명령질이야? 원하는 게 뭔데? 돈이 필요해? 얼마를 주면 그 입 좀 다물 건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눈빛 보니까 더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되지? 돈 줄 테니까 손님 접대 졌단 건 너나 해. 밖에 나가면 눈도 못 마주칠게. 그래 이 집안에 큰 며느리로 들어왔다고 나를 우습게 봐? 우리 첫째 오빠가 의사고 둘째 오빠가 변호사야. 꼴랑 결혼식 하나 하는 거 가지고 엄청 호들갑 떠는 이 집안도 문제지만 융통성 없는 어머님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야? 내세울 것도 없는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와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내가 누군지를 알면서 일을 이딴 식으로 처리를 해? 다시는 내가 이 집구석에 오나 봐라. 동서는 혼자 흥분하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붓더니 지갑에서 꺼낸 수표로 제 뺨을 내리쳤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으로 인해 저는 할 말을 잃었었고 동서는 제 얼굴을 향해 수표를 던졌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당황스러워 개념 없는 그런 동서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똑같이 머리채를 잡아채려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병풍이 동서와 제 앞으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병풍 뒤에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던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와 동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병풍 뒤에 시모가 숨어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저와 동서는 당황해서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리에서 일어난 시모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막내딸 결혼식이 다른 때보다 유독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급격하게 피곤해져서 잠깐 패백실에서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니? 작은 며느리, 방금 네가 한 말 내 앞에서 다시 뱉어봐라.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너 같은데? 너 이 집안이 잘 나가면 어른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된다고 사돈분들이 가르치던? 너희 오빠들이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지. 너는 어디 명함 한 장 내밀지도 못하는 그냥 날백수면서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당장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지 않는다면 오늘 패백실에서 곱게 나가지는 못할 줄 알아라. 방금 네가 큰며느리한테 뺨을 올려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않으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으마. 내가 너한테 일을 하라고 시켰니? 그냥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자리만 지켜주고 도움을 요청할 때 가족이니까 네가 좀 도와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지 못해? 내가 왜 무릎을 꿇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남한테 무릎 꿇어본 적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잘못한 게 있어야 무릎을 꿇든지 하죠. 저리 비키세요. 시모가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데 동서가 시모를 강하게 밀치면서 밖으로 나가겠다며 난리를 치자 최대한 참고 있던 시모가 그런 동서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버르장머리 없는 게 며느리로 들어와서 집안 망신 다 시킨다며 패백실 안에서 동서의 머리를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동서도 당하지만 않고 시모의 머리채를 잡길래 제가 중간에서 말리려 했지만 동서가 제 머리채를 잡아채는 순간 좀 전의 상황들로 인해 안 좋아진 감정 때문인지 저까지 눈이 돌아버려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어요. 순식간에 패백시라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2대1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했는지 도망을 치려 하길래 제가 동서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뒤엉켜 난장판이 된 상황 속에서 갑자기 패백실 문이 열렸고 이런 충격적인 광경을 신우와 예비신랑 가족분들에게까지 보여주게 되었네요. 신우는 경악을 하며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는 순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과 서방님이 패백실 안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다들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 난리를 친 거냐고. 식사가 진행되면 패백도 동시에 진행된다던 거 다들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 저기 설치되어 있는 캠코더로 패백실 안의 상황이 전부 식당에 생중계되고 있었다고. 도대체 왜 다들 서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당장 그 손들 안 놔? 결혼식 참석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히 나를 건드려? 우리 오빠가 변호사인 거 잊었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동서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고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까지 와버려서 차라리 그냥 돌아가게 놔두고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해결하는 게 좋을 듯 싶어 밖으로 나가려는 동서를 보고만 있었는데 문 앞을 가로막고 있던 신우가 상황을 정리하고 나가라며 한마디 꺼내는 순간 동서는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버렸어요. 하객들과 신우의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신우의 뺨에 손을 올렸고 한 번도 아닌 2번을 양뺨에 올려쳐 버렸습니다. 패백을 하기 위해 환복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동서가 뺨을 친 순간 신우는 뒤로 넘어져 버렸고 뒤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된 시모는 이성을 잃어 동서를 그대로 패백실 안으로 끌고 갔어요. 서방님 또한 동서가 아무리 자기 아내라 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눈이 돌아버렸고 그렇게 신우의 결혼식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문제로 동서는 시댁 식구들과 법적인 문제로 소송을 걸었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동서의 가족분들이 시댁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동서가 신우 결혼식장을 망친 것과 이 문제로 파혼까지 된 상황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동서의 가족들이 시댁으로 몰려와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결혼식이
파투 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이 전부 다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드릴 테니 이번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일로 저희 집안에 안 좋은 소문 떠도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의 흠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제 아들들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걸 막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제 딸이 막내라서 그런지 어렸을 적부터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원치 않는 일들을 억지로 했을 경우 그걸 참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돈께서 제 딸의 버릇없는 행동에 대해 좋게 넘어가 주신 적 많으실 텐데 이번에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법적으로 해결한들 서로에게 상처만 커지지 좋아지는 건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저도 법적으로까지 얼굴 붉히고 싸우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아서요. 작은 며느리가 저지른 행동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아세요? 제 딸이 파혼을 당했습니다. 저희 집안 꼴을 보더니 정상적인 집안이 아닌 것 같다면서 결혼을 무효 처리했고 그에 따른 위자료까지 저에게 소송을 걸어버린 상태입니다. 제 딸은 지금 이 문제로 충격을 너무 받아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어요. 아무리 개념이 없다 한들 어른한테 막말하고 수표로 저희 큰며느리 얼굴을 내려치는 것도 모자라 제 머리채까지 잡아 난리를 쳤는데 이게 조용히 넘어갈 문제인가요?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전부 다 책임지겠다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저희가 누구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는데요. 금전적인 보상은 물론 저 개념 없는 사돈의 딸내미 또한 법적 처벌을 진행할 겁니다. 아무리 오냐오냐 키웠어도 옳고 그른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자기 오빠가 의사고 변호사라면서 기세등등해서 막 나간 행동을 하는 건 저도 더는 용납할 수가 없겠네요. 제 작은 아들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막내 동생이 뺨을 맞았는데 어느 오빠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선처는 절대 없을 것 같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사돈의 가족분들의 앞날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건 저희 잘못이 아닌 사돈 따님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가족이라면 누구나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 일이 비록 하기 싫어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탁한다면 도와줘야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돈 집안의 따님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르신 결정을 하셨을 테니 저도 더 이상의 할 말은 없네요. 저도 이제 지쳤고 이 문제에 대해선 빠지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일절 도와줄 생각 없으니 앞으로 혼자 처리해라. 사돈께서 선처를 해주셨다면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지만 선처는 절대로 없을 것 같으니 우리도 너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 네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결해라. 알겠니?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저보고 이 사태를 해결하라뇨. 저는 오빠만 믿고 있었는데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한테 그래? 언제까지 너희 오빠가 네가 저지른 일들을 수습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 가족이 이 문제로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냐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너한테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빼앗기로 결정을 했다.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차도 도로 가져갈 테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인지 너도 한번 겪어봐라. 세상이 너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지? 경험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다. 엄마! 내가 그 차 얼마나 아끼는지 알면서 지금 내 전부를 빼앗겠다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싫다고 얘기한 것뿐이고 나를 강압적으로 몰아세우려 했던 건 저 사람들이야. 나는 정말 잘못한 거 하나 없다니까? 엄마까지 내 편이 안 돼주면 나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냐고. 너희 아빠는 금전적인 지원 해수는 물론 전륜을 끊어내라고 난리도 아니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 겨우 말리고 여기로 온 거라고. 너는 아직까지 뭐가 잘못된 건지 알지 못하는 거야? 금전적인 지원이 끊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뭔지 몰라? 네가 진심으로 저분들께 용서를 구하는 일이 먼저라고. 동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로 흘러가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지만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시모는 용서를 구하는 동서를 받아주지 않았고 서방님은 동서의 어머니한테 이혼을 진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서 내외는 아이가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되면 한 달의 숙려 기간을 끝으로 법적인 남남이 되는 상황이었죠. 동서가 아이를 너무 싫어했어요.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아이로 인해 빼앗기고 싶지 않다면서 아이 가지는 걸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방님과 결혼할 당시 아이도 생각 중에 있다고 얘기해놓고 결혼식이 끝나고 태도가 돌변해서는 계속해서 아이 가지는 걸 미루고 있다가 본색을 드러냈었죠.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는 것도 시모는 동서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었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그래도 불평불만보다 최대한 좋은 쪽으로 도와줬었는데 동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해 오고 있었어요. 결국 자기 가족들에게까지 내쳐지게 되자 오갈 데가 없어진 동서는 그제서야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저희는 확고하게 마음을 잡았던 터라 선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신우의 결혼식이 파투가 났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져서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한 살면서 남에게 수표로 뺨을 허용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고 제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동서는 매일같이 시댁과 저희 집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고 서방님과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버티고 있어요. 이 상황을 해결해야지만 동선의 가족분들이 받아주기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 동선의 가족들의 품으로도 돌아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쪽 집안도 그동안 상당히 많이 힘들었었는지 두 손 두 발 들어버렸고
혼자가 된 동서는 현재 자신의 위치를 뒤늦게 깨달았네요. 가족이란 서로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신우 결혼식 날 힘든 일 부탁한 것도 아니고 원활한 결혼식 진행을 위해서 아주 잠깐 부탁한 거였고 크게 신경 쓸 일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동서의 솔직한 마음을 듣게 됐는데 타인보다 자신의 위치가 밑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러니 제 얼굴에 손을 올렸고 시모의 머리채를 잡았을 때도 더 큰 소리치며 화를 냈던 거였습니다. 이 일이 불과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앞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지만 이런 사람 선처해줘봤자 저희가 이득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절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인생이 자기 중심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나 가족들과 서로 배려하고 어려울 때 도와가며 좋은 관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었네요. 작년 겨울에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댁 식구들은 시집 온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줬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저를 대하는 표현도 상당히 거칠었고 툭툭 내뱉는 말들이 결국 상처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었죠. 남편도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대해 참고 있다가 결국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부부에게 제일 불만이 많으셨던 시모가 결국 한마디 하시면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경제적인 능력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결정적으로 제일 크게 작용했던 부분이 예단 문제였어요. 저는 예단으로 2천을 해갔지만 저보다 먼저 시집을 온 형님은 예단으로 2억을 해왔었다는 말을 들었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모가 형님을 시숙에게 소개를 해준 거였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시모와 형님의 관계는 상당히 두터운 사이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와 형님은 항상 붙어 다녔고 서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낄 수 없었습니다. 거의 투명인간 취급할 정도로 저를 많이 무시하고 있었어요. 저도 시댁 집안의 식구로 인정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었지만 시모의 마음을 얻기에는 형님에 비해 많이 부족했었죠. 동서가 아무리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어머님과 나는 서로 뗄 수 없는 사이거든. 꽤 오랜 기간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동서가 낄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쓸데없이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런데 동서가 어머님한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 있긴 한데 이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 동서가 집안 살림을 꽤 잘한다는 말을 어머님한테 들은 적이 있긴 한데 그 점을 상당히 높게 사는 것 같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지? 어머님 댁에 올 때면 동서가 할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해놓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며느리로 인정받지 않겠어? 나는 어머님과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사이지만 동서는 그렇지는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머님의 눈에 들어오는 게 우선 아니겠어? 동서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들이대는 것도 어머님은 부담스러워 하시거든. 며느리가 애교 부리는 거 딱 질색하셔.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다 큰 여자가 어머님 하면서 코에 바람 넣어봤자 오히려 역효과라는 소리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형님은 제가 어머님한테 며느리로 인정받길 원한다면서 갑자기 전화를 해서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한마디로 시댁에 오면 모든 집안일은 저보고 혼자 하라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형님과 전화통화로 그런 대화를 나눈 뒤 다가온 주말에 시댁에 모임이 있어서 남편과 함께 찾아뵙게 되었는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부와 시숙은 남편을 데리고 바다로 낚시를 가겠다며 오자마자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냥 단순하게 식사만 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정말 난감했던 게 남편에게 가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라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만 했었죠. 그런데 옆에서 형님이 시숙한테 언제 집에 올 예정이냐고 물어보니 다음날 저녁 때쯤에나 올 것 같다며 방어 낚시를 하러 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추운 겨울날 왜 낚시를 가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눈빛을 저에게 보내며 시간 날 때마다 연락을 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그렇게 남자들은 낚시를 하러 떠나게 되었네요. 남편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됐었는데 여자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더 어색해지기만 했었습니다. 남자들이 집안에 있으면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차라리 잘 됐다니까. 우리끼리 할 말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잖아. 자주는 못하더라도 이렇게라도 가끔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게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걸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새아가도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내야 하는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도록 해라. 우선적으로 새아가가 해야 될 일부터 일러주도록 하마. 어차피 우리 집에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 오는데 그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지.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음식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식사가 끝이 나면 빠르게 설거지를 한 다음 그동안 밀려있던 집안 청소와 함께 빨래까지 전부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끔 대청소 한번 해주면 더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제가 그렇잖아도 전화로 먼저 얘기했었어요. 저희 집안 식구가 되는 게 어디 쉽나요? 가진 게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죠. 말 나온 김에 오늘 대청소나 한번 하는 걸로 하자. 일단 마당에 미리 이불 빼놨으니까 그거 좀 큰 대야에다 넣고 발로 힘있게 빨래 좀 해봐라. 세탁기에 돌려봤는데 영 시원찮아서 별로더라고. 이불 빨래는 무조건 발이 최고다.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라. 날 추운데 어두워지기 전에 끝내야 하지 않겠니? 첫째 너도 내가 말한 거 서둘러 준비하고. 시댁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이불 빨래를 시킨 시모의 말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엄동설안에 마당에서 이불 빨래를 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고 시모는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바라보며 서둘러 움직이라고 재촉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 거리기 시작하자 시모는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형님은 시모의 뒤에서 빨리 움직이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단 몸을 움직였고
옷을 갈아입은 뒤 마당 밖으로 나갔는데 엄청나게 큰 대야에 이불이 쌓여 있었어요. 칼바람이 부는 날씨에 몸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점점 몸이 움츠러들기 시작하자 시모는 몸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얼지 않는다며 서둘러 이불 빨래를 끝내길 재촉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야에 물을 한가득 채운 다음 세제를 풀었는데 물이 너무 차가워서 그런지 세제는 제대로 풀리지도 않았어요. 시모는 뒤에서 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고 일단 서둘러 이불 빨래를 해야 될 것 같아 서둘러 대야에 발을 담갔는데 정말 몇 초 버티지 못하고 발을 빼고 말았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도저히 빨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세탁기로 그냥 돌리면 안 될까요? 세제도 잘 안 풀리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발도 너무 차가워서 동상 걸릴 것 같아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로 이불 빨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지금 못하겠다는 거야? 너 시엠이 말을 무시하겠다는 거지?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추운 겨울에 왜 밖에서 이불 빨래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차라리 날 따뜻할 때 하면 안 될까요? 방법은 많은데 굳이 밖에서 빨래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머님, 제가 지금 옷도 너무 얇게 입고 발도 맨발이라 너무 추운데 몸 좀 녹여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불 빨래 끝낼 테니까 마당에서 빨래만큼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준비 다 끝났어요. 동서, 아직까지 시작 안 한 거야? 내가 분명 전화로 얘기했잖아. 어머님께서 시키는 건 토달지 말고 묵묵히 하라고. 그래야 어머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니까. 일단 벌려놓은 건 끝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추우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동서가 알아서 잘 끝낼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하고 있어? 동서도 빨리 끝내고 들어와야지. 너무 추워서 계속해서 몸이 움츠려 들고 있는데 시모는 오히려 저를 더 다그치며 빨리 끝내고 들어오라면서 형님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시모와 형님은 마당에서 떨고 있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앞에서 시모와 형님이 무언가에 발을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걸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저는 추운 겨울 날씨에 밖에서 발로 이불 빨래를 시키고 시모야 형님은 저를 바라보며 족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서로 웃으면서 군고구마를 까먹고 있는데 이건 아닌 듯 싶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시모를 노려보고 있자 시모는 손짓으로 서둘러 빨래를 하라고 재촉하셨고 저는 시모와 형님이 보는 앞에서 대야를 엎어버렸습니다. 제가 돌발 행동을 보이자 시모와 형님은 족욕을 하다가 벌떡 일어났고 급하게 마당 밖으로 뛰쳐나와 잘못이 없는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분명 이불 빨래를 시켰지 대야를 엎어버리라고 시켰니?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말을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보니까 너 아주 버릇이 없구나.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더러워진 입을 제대로 빨지 않으면 오늘 집에는 못 들어올 줄 알아라. 네가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몰라? 시집 올 때 어떻게 했어? 내가 너희 집안 사정이 하도 어렵다고 하길래 예단으로 1억 요구했는데 결국 힘들다며 2천 해오지 않았니? 내 아들과 결혼은 하고 싶은데 돈은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였잖아. 그래서 채우지 못한 금액만큼 몸으로 때우라는 건데 그것마저 싫다는 거야? 내 아들을 공짜로 데려갔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이불 빨래 오늘 안으로 끝내지 않으면
집에 팔도 들이지 못할 거니까 생각 잘하고 판단해라. 지금 여기에서 너를 편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몰라? 저 그냥 돌아갈게요. 그이랑 결혼 생활은 유지하겠지만 어머님 며느리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시모에게 반감심을 품게 되자 그런 저를 보며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시모는 수돗물에 물을 틀어 제 몸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찬물에 젖어버렸고 찬바람으로 인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입술이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시모 뒤에서 저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시모가 시키는 대로 빨리 하고 들어왔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냐고 한숨을 내쉬더니 시모를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갔네요. 시모는 절대 들어오게 해선 안 된다며 집안 구석구석 돌아다니시더니 문이란 문은 죄다 잠가 버리셨어요. 시모의 행동은 제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보시며 이불 빨래를 빨리 끝내라는 손짓을 끝으로 커튼을 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이불 빨래하는 건 제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었고 더 이상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옆에 쌓여있던 이불들을 전부 다 질질 끌어 시부가 키우시는 소축사에 전부 다 던져버렸네요. 제가 조용해지자 밖의 상황이 궁금했는지 시모는 갑자기 커튼을 옆으로 치시더니 밖을 살피셨어요. 그런데 눈앞에 보여야 될 제가 없어지고 많은 이불이 사라지자 시모는 당황했는지 급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모의 뒤를 따라 나온 형님은 제가 소축사에 이불을 전부 다 던져버린 걸 발견했는지 비명을 질렀고 뒤이어 시모와 소들의 배설물에 범벅이 되어버린 이불들을 바라보시더니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시모와 형님 앞에 나타나 삽으로 소의 배설물이 한가득 담겨있는 통을 얼굴을 향해 쏟아 부었고 무방비 상태로 머리 위로 뒤집어 쓴 시모와 형님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모에게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컸던 저는 시모가 했던 행동 그대로 수도에 물을 틀어 형님과 시모를 향해 뿌려버린 뒤 저를 잡으려고 달려오는 시모와 형님을 피해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시모는 당장 문을 열라고 난리를 치셨지만 문을 열어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문 밖에서 한참 동안 난리를 친 시모와 형님은 얼굴에 묻은 배설물 때문에 서로 오바이트를 하며 마당에 있는 찬물로 온몸을 씻어내기 시작했고 전세가 역전이 되자 시모는 저에게 결국 두 손 들고 용서를 구하셨네요.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저를 막대한 시모와 뒤에서 계속해서 화를 부추겨 세운 형님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부모님한테는 귀한 자식인데 그런 저를 함부로 대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었어요. 너무 서러운 감정이 북받친 상태에서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일은 벌렸는데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는데 거실 테이블에 좀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무언가가 제 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던 시모와 형님이 서류 봉투를 집어들려 하는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서류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려는 순간 시모가 마당에 있던 돌을 집어들더니 거실 창문을 깨부쉈고 급하게 들어오려 하길래 옷까지 갈아입은 상태로 집 밖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저는
형님과 시모가 거실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순간 서류 봉투를 챙겨 급하게 현관문을 열은 뒤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시모와 형님은 저를 잡겠다며 미친 듯이 뛰어왔고 저는 잡히지 않으려고 서류 봉투를 손에 꽉 쥔 채 최대한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를 하게 되었네요. 체력적으로 자신이 있던 저는 시모와 형님을 따돌릴 수 있었고 일단 서둘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문자로 상황을 알린 뒤 집으로 곧장 오라는 말을 전달한 뒤에 숨을 고른 다음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서류들을 꺼내 들어 확인을 해봤는데 저는 처음 보는 어려운 내용들이 적혀 있어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모와 형님은 제가 가지고 간 서류가 정말 중요한 물건이었는지 곧바로 저희 집 초인종을 쉬지 않고 눌러대기 시작했어요. 인터폰을 켜고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자 시모는 그동안 저를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사과를 하면서 서류만 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서류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했지만 그에 따른 답은 해주지 않으셨네요. 그런 것까지 굳이 알아서 좋을 거 없잖아. 내가 그동안 너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고 함부로 대했던 거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2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자니까. 집에까지 찾아왔는데 현관문 안 열어줄 거니? 제가 현관문을 열면 어머님이 갑자기 돌변하실 것 같아서 문은 열어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 서류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지도 않았잖아요. 거실 창문을 깨고 들어오실 정도면 제가 봐선 안 될 내용 같은데 솔직히 저는 봐도 모르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남이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쯤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뭔지 확실하게 알고 난 뒤에 다시 돌려드리든지 할게요. 어머님이 모든 걸 자초하신 일이니 그 정도는 감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동서가 알아봤자 득될 건 하나도 없어. 그건 어머님이랑 내가 사업자 준비하고 있던 서류들이라 중요해서 그런 것 뿐이야. 가족끼리 굳이 얼굴 붉힐 필요는 없잖아? 오늘 일을 계기로 우리의 관계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이미 어머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될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이고요. 형님도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를 이용하려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런 걸 모를 것 같아요? 어머님과 제 사이를 계속해서 이간질시키고 이불 빨래도 형님 머리에서 나온 거죠? 오늘은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꺼내자 시모와 형님은 뭔가 캥기는 게 있는지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며 더는 난리를 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꼬리를 내린 것 보면 서류의 내용들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뱃멀미가 심해서 낚시는커녕 쓰러져 있었다며 더는 못할 것 같아 집으로 출발할 거라는 말을 끝으로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너무 긴장을 했는지 잠깐 누웠는데 잠깐 잠이 든 사이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침대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는 남편을 반기는 순간 문이 닫히지 않고 다시 반대로 열렸습니다. 그리곤 시모와 형님이 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남편도 놀랐는지 급하게 시모와 형님을 말렸지만 이미 제 머리는 시모의 손에 쥐어져 있었네요. 서류를 당장 내놓으라며 난리를 치셨고 남편은 시모와 형님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류를 건네주겠다며 겨우 저와 시모를 분리시켜 놓았어요. 언제부터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역효과인 거 몰라요? 제가 아주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 약점 하나 잡았다고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다니까. 너도 대충 들었을 거 아니야? 동서, 어차피 우리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각자 살 길 찾아가면 되는 거라고. 그냥 깔끔하게 서류 주고 관계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어디에다 숨겼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전에 순순히 건네주는 게 좋을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서류 일단 나한테 줘봐봐. 내가 확실하게 뭔지 봐야 할 것 같아.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눈 감아 넘어가 주는 건 똑같이 처벌받게 된다는 거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저는 이 사람 편을 들 거고 그에 따른 처벌은 법이 정하게 될 거니 알아서 판단하세요. 우리가 뭘 어찌길래 초장부터 겁을 주는 거야? 나는 큰 며느리랑 사업을 한 것밖엔 없다고. 일단 서류나 빨리 내놔라. 남편은 모든 걸 확인하기 전까지 절대로 서류를 넘겨주지 않겠다며 저와 약속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서류를 꺼내 남편에게 건네주었네요. 그 순간 시모가 서류를 빼앗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발버둥치기 시작하자 남편은 시모를 강하게 밀치더니 서류를 꺼내들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서류의 내용이 생소했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별거 없으니 빨리 돌려달라며 재촉했고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한마디에 시모와 형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엄마를 정말 고소할 거냐고 소리를 지르며 불안에 떨고 계셨네요. 형수님이 저희 엄마와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업이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이었어요? 건축물 대장이 전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구청에 일하는 지인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월요일 당장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들을 꾸미시는 거예요? 뭐긴 뭐예요. 어차피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솔직히 이런 식으로 건물 올리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을걸요? 눈속임만 하면 알아서 허가해주고 나중엔 변경하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희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요. 형수님과 엄마가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하지 않으니까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라고요. 나중에 뒷감당 하실 수 있으세요?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꺼낸 건축물 대장의 내용은 형님과 시모는 건물을 올릴 때 근린생활시설의 목적으로 건물을 올렸었지만 준공검사가 끝이 나고 용도 변경을 임의적으로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근린생활시설이란 슈퍼마켓이나 의원, 세탁소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가기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취사시설이나 바닥 난방 같은 걸 설치할 수가 없는데요. 시모와 형님이 일단 건물을 먼저 다 짓고 취사 또는 바닥 난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 승인이 나게 되면 그 후에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불법적으로 바닥 난방과 취사시설을 설치해 주택과 똑같이 만들어 입주민들에게 분양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시모와 형님은 관할 구청을 속이면서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해왔고 여기서 문제는 근생 빌라라고 불리는 불법 용도 변경에 따른 피해가 건축주인 시모와 형님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닌 분양을 받은 소유자들한테 부과를 한다는 게 문제였어요. 결국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분양을 받고 이사를 왔는데 당장 처분할 수가 없어서 매년 시세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였죠. 형님과 시모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똑같은 면적에 많은 세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주차면이나 층수의 제한을 덜 받기 때문에 건물을 올릴 때 최대한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수법을 사용했던 거였죠.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게 너무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시모와 형님은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가 들고 온 건축물 대장 서류를 악착같이 빼앗으려 했던 거였네요. 그런데 심하게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계시던 분들의 건물이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였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절대 그냥은 넘어갈 수 없다는 말로 결정짓게 되었고, 시모와 형님은 주변에서도 불법 용도 변경으로 건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면서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고 결국 이 문제는 법적으로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시모와 형님은 이런 식으로 건물을 올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많은 이익을 취하며 살고 있었어요. 두 분이서 벌인 일들은 결국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였죠. 이런 사실을 아시게 된 시부와 시숙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아무런 대응도 해주지 못한 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모에게 찾아와 고소를 진행했고 그에 따른 피해 금액 또한 어마어마했어요. 결국 엄청난 빚과 함께 불법적으로 이행했던 사업들은 전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는 시모와 인연을 끊고 잘 살고 있지만 시모는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되면서 시부에게 쫓겨나고 말았네요. 시숙 또한 형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았는지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셨습니다. 만약 제가 그 서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셨을 걸 생각하니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제 사연을 통해 같은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 다시 시모와 형님이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